2022년 2월 1일 설날 당일이었어요. 사건은 명절 연휴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밤 11시 20분경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 입구로 들어서던 남성이 무언가를 목격하게 돼요. 건물 1층에서 칼부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화들짝 놀라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요.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요. 현장에 경찰이 빠르게 도착합니다. 현장에는 젊은 남성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무려 60곳이나 흉기로 공격당했던 거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만 18세 남성 박군이었어요. 졸업을 일주일 앞둔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현장만 보면 정말 엄청난 원한이 있는 사람이 한 짓으로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범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피해자보다 2살 많은 남성 이 씨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었고요. 경찰에게 별다른 반항 없이 체포됐다고 해요. 이후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범행 동기가 밝혀지는데 64곳이나 찔렀는데 이 범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왜 그랬는지 물어요. 범인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하기 2시간 전에 자신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이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자가 왜 죽였냐, 범행 전에 피해자를 찾아다닌 게 맞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집단구타를 당했고 맞을까봐 겁이 나서 헬멧을 쓰고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여 명에게 40분 동안 집단구타를 당했는데 도중에 그들이 자신에게 네 엄마 아빠까지 죽이겠다 이런 말을 3번 이상 했기 때문에 그게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강박이 되고 공황장애가 있는 자신에게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복심에 의한 그리고 두려움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얘가 거짓말을 했어요. 먼저 이 범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폭행 시비를 벌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이제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랑이도 있었고 이제 몸싸움도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파출소까지 갔었다는 사실은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요. 근데 20명에게 맞았다. 범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범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실제 인원은 피해자를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이거를 20명으로 부풀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양측 주장이 좀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무리에게 일방적인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는 범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반박을 합니다. 피해자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건물 화장실을 나오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혔다. 근데 잠시 뒤에 다시 편의점을 나오는 과정에서 마주쳤는데 범인이 또 어깨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측 사이에서 말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 범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다는 거죠. 양측 주장이 이렇게 충돌했기 때문에 저는 판결문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폭행 시비가 붙은 경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건 2시간 전인 오후 9시 3분경에 건물 1층 술집 화장실에서 이 피해자와 범인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9시 13분경에 피해자와 일행들은 범인을 한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요. 그곳에서 범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차여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네 부모를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판결문 내용이에요. 인근 주민은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인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었어요. 경찰은 이 피해자 일행들과 범인을 파출소로 데려갑니다. 이 범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었고요. 피해자와 일행들도 조사 후에 훈방 조치가 됐어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훈방 조치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쌍방폭행으로 합의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살인자, 범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범인 이 씨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범인 이 씨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흉기를 챙겨요. 보통은 파출소를 한번 다녀오고 합의를 하면 좀 화가 누그러지거나 그대로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이 화가 좀 누그러들잖아요. 근데 이 씨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후 10시 43분경에 이 씨는 집에 있던 부엌칼,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33cm의 칼날만 20cm 정도 되는 이 칼을 챙깁니다. 그리고 맥가이버 칼까지 챙겨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요. 헬멧을 쓰고 집 밖을 나섭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피해자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인 박군을 노렸던 건지 아니면 전체 일행을 찾다가 박군을 먼저 발견해서 살해를 했던 건지 이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그래서 인근을 계속 배회하면서 그들을 찾아요. 이 과정에서 범인 이 씨가 지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공개가 됐는데 지인이 진짜 칼을 챙겼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범인 이 씨가 알잖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꼭 그래야 되냐 진정해라 이러면서 범인을 말려요. 하지만 범인은 괜찮다면서 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범행에 나섭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이 씨가 평소에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걸 이 지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칼 챙겼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 아니 뭐 이런 대답이 아니라 알잖아 라고 대답을 했죠. 내 성격 몰라?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걸 보면 평소에도 뭔가 이 씨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고를 쳤었고 지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전동 킥보드를 타고 폭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던 이 씨는 끝내 박군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찾으러 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그냥 먹은 거죠. 이 씨가 박군을 발견한 장소는 한 건물 1층 입구였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박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주저없이 그를 향해 다가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패딩 점퍼 모자를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벽으로 밀칩니다. 그러더니 너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도 하기 전에 이 씨는 상의 주머니에 챙겨둔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깨 부위를 2차례 공격을 당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몸 곳곳을 무려 64차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던 건데 당시 통화하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막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누구시냐? 저한테 왜 그러시냐? 이런 말이 들렸대요. 그리고 끝에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2022년 2월 4일 동두천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범인 이 씨를 구속합니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이 잔인한 수법으로 공격당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도 올라갔었죠.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공개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다. 그리고 보복살인이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하얀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헬멧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자신은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이거든요. 범인 이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속 기소된 후에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뭔가에 몰두한다고 해야 할까? 88회나 제출하는 게 노멀하진 않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진짜 재판부에 누구 하나 죽일 기세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범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있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서 흉기로 64를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보복살인을 강조하면서 가중처벌을 요구했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범인은 보복살인을 저지른 게 맞아요.
폭행 시비로 경찰서에 갔다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되는 보복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자기 혹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 이런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일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상황에서 고소나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야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면 그냥 계획살인만 해당하는 겁니다. 2022년 7월 19일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범인 이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해요. 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1심에서부터 16년이 선고된 거예요.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근데 왜 16년이냐? 감경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먼저 가중 요소는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 수법 이 두 가지였어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중약, 중간 내용 생략됐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가중 요소예요. 반대로 감경 요소는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일행들과 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모님을 해악할 것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범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씨는 이것도 과하다면서 항소를 해요. 그리고 2023년 2월 2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6년보다 더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재판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4년을 선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을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송치할 것을 선고했어요. 정신감정을 했었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었어요.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범인 측 변호사가 1심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던 정신감정을 신청한 거예요. 그 결과 범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범인이 과거에 환청이 있었고 감정 당시에도 환청 증상을 보였던 것. 현재 범인의 상태가 입원 치료를 비롯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이로 인해 부모를 죽이겠다는 피해자의 말이 나에게 강박이 됐다는 범인의 주장이 인정받게 된 거죠. 많은 범죄자들이, 살인자들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감정을 거치더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항소심에 대한 내용이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공개된 마지막 자료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지독하게 너그럽지. 판결이 좀 이상하죠? 사실 처음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가 뭐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초래한 점이 있다 이런 감경사유로 재판부가 16년을 선고를 했을 때도 만약에 처음부터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사건을 초래한 점까지 감경사유가 돼서 16년이 선고됐다고 해도 집에서 칼을 챙겨와서 사회를 찔렀는데 16년이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14년이 됐고요. 저는 이거 사건 준비하면서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저는 사건 준비하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김성수예요, 김성수. 사건의 범행 과정이 강서구 PC방 사건하고 되게 비슷한데 판결은 좀 많이 다르죠. 이 두 범죄자들의 정신 상태 자체가 좀 비슷하다고 여겼던 거는 한 번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김성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동창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한 번 화가 나면 진짜 죽일 듯이 끝까지 쫓아온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무서웠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끝까지 쫓아오는 거. 그리고 막 반성문 88회나 막 보내는 거.
뭔가 미친 듯이 몰두하는, 이상하게 몰두하는, 어디에 꽂혀 있는. 근데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 인정을 받지 못해요. 본인이 직접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을 때 뭐 심신상실이라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사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만약에 인정을 받았으면 재판에서 감형을 해주는 게 의무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법률 개정이 한 번 있었어요. 과거에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전문기관에서 인정을 받으면 형을 정할 때 감경을 하는 게 의무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부터, 강서구 사건 이후부터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그 전문기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감경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보면 심신미약을 실제로 인정받았어요, 피의자가. 그러면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심신미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한 번 더 인정을 받아서 2년이 감형이 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법을 어기고 뭐 판결에 이런 룰을 어긴 건 아닌데 사실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이미 1심 판결 자체가 검사의 구형은 무기징역인데 거기 근처에도 갈 생각이 없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한 번 더 인정해서 최종 14년을 받았다는 게 여러모로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해지네요. 저런 것들이 반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반성이겠냐고요. 그러니까 88회 보내는 거 봐. 그거 안 들어주면 진짜 가서 죽일 기세잖아. 반성문도 복사해서 써낸데 나는 근데 복사를 했다고 해도 88회를 그걸 보내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게 나는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